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년 8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5천 건으로 집계돼 한 주 전보다 2만 6천 건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73년 11월 24일자로 발표된 23만 3천 건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고용시장에서 호조와 부진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30만 건 선을 최근 20주 연속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월 이후 넉 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0.74달러, 1.5% 하락한 48.45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말일 이후 최저 가격입니다. WTI 가격은 전날 3.3% 급락한 것을 비롯해 이달 들어서만 18% 폭락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대규모 감원을 예고했습니다. 퀄컴은 전체 인력의 15%, 약 4,500명을 해고하고 지적재산권 사업과 반도체 제조 사업을 두 곳으로 쪼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이 인력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3분기 실적 부진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안 승인 이후 주가 하락을 겪고 있는 제일모직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3일 이사회를 갖고 자사주 250만 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23일 종가 기준 4,3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24일부터 장내 매수에 들어갑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제일모직의 자사주 지분율은 15.95%가 됩니다. 한편 제일모직은 2분기 영업이익이 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 줄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단기 순손실은 264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직주와이드의 최혜린입니다. 실적 부진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네요. 뉴욕 증시는 또 밀렸습니다. 다우지수는 3일째 벌써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하루 전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부진으로 소폭 밀린 뉴욕 증시가 이번엔 3M과 캐터필라의 실적 부진 여파로 인해서 제법 또 한 번 밀리게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간밤에만 100포인트 넘게 지수가 반납이 되었는데요. 3대 지수 마감 가격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0.5% 내지 0.6% 가까이 또 한 번 밀린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다우지수가 이제 17,700선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7월 초에 사실상 200일 이평선을 한번 깨고 다시 한번 급반등했었던 다우지수. 그렇지만 실적 시즌에 접어들면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점은 우리 증시와 비슷한 양상이라 하겠는데요. S&P 500 지수는 대형주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앞으로 2100선 지금 겨우 유지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분위기에 따라 뉴욕 증시 향방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월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은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달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계가 됐는데 실업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주보다 2만 6천 명 줄어서요. 지금 25만 5천 명까지 실업자 수가 줄어서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약 한 41년, 42년 만에 최저 실업자 수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증시 상승의 모멘텀은 되지 못했습니다. 고용지표가 개선되네 금리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재차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유럽이 되겠습니다.
유럽은 혼조 양상이었지만 0.1% 안팎의 그냥 아주 좁은 행보만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만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 정도였었는데요. 그리스가 구제금융 3차분을 받기 위한 개혁법안 2차 법안을 국회에서 또 통과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 가운데 유로화도 강세를 띄었고 유럽 증시도 조금은 재료가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 약부합 혼조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이번에는 상품 시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인데요. 유가는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도 55불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당장 우리와 또 상관이 있고 우리가 사실 미국 증시에서 많이 참조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가격까지도 지금 48불대 밀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50불이 마의 라인이 깨지고 나서 하락의 속도는 조금 빠르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바로 하루 전이었었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에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은 이후에 이미 3% 넘게 급락해 50불을 깼던 유가가 간밤에 또 똑같은 재료 새로운 뉴스가 없었음에도 추가적으로 더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에는 안 보여주고 있는데 금값은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온스당 1,100불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금값이 향후에 온스당 1,000불을 깨고 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제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제 아시아 증시 모습 보기 이전에 잠깐 환율 시장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달러는 약간 강세를 띄었습니다만은 그리스 문제가 조금 개선이 되면서 그리스 의회에서 2차 구제금융 개혁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로는 더욱더 강세를 띄었습니다. 1.10 일단 회복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해요. 어제 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1,165원까지 올라섰었는데 달러가 강세를 띠긴 했지만 또 주요 통화 대비 강세와 약세 상대적인 모습을 조금 엇갈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재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환율 시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오늘 또 한 번 출회되는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장이 많이 올랐어요. 2% 넘게 급반등했죠. 이제 상하이 종합지수가 보십시오. 와, 4,100선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3,500선에서 결국 지지가 됐고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4,000선 정도에서 4,100까지 추가적인 레벨업이 바로 어제 나온 겁니다. 확실히 중국 증시는 안정화되고 있네요. 어제 우리 장에서 코스피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수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보합권. 코스피는 일단 2,060선 정도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실적에 따라서 업종과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 워낙 재료가 없다 보니까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중간 배당 등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유일한 재료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와 더불어 자사주 매입을 얘기했듯이 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 장이 끝나고 제일모직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도 핫 이슈가 되겠네요. 오늘 외국인들이 환시장과 더불어 얼마나 팔지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부진 때문에 연일 밀리고 있는 뉴욕 증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은 하락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월가의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특히 다우존스라든가 S&P 500, 나스닥까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이게 지금 이제 두 달, 특히 S&P 500 같은 경우, 5월 21일 이후에 새로운 고점을 이제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금 두 달째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상당히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이제 신청 건수가 사실은 그 전기보다 2만 6천 건이나 낮아졌죠. 그래서 25만 5천 건으로 굉장히 1973년 이후에 최저로 이렇게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고용지표 호조가 사실은 이제 28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제 줄 수가 있죠. 그럼에 따라서 이런 연내 특히 9월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그 2분기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뭐 소비재나 금융주, 헬스케어 정도는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그 기술주,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퀄컴, 뭐 3M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좀 하향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에 가시화될 위험성, 그리고 실적도 생각보다 따라오지 않는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향후에 미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모건스탠은 연말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꾸려진 S&P 500 지수가 2200선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이제 투자은행 그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연말까지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투자 보고서가 내용이 조금 상반되고 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기업 실적 부담도 있고 또 이제 9월 금리 인상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뭐 유럽이나 일본 이런 주식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물론 단기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반해서 모건 스탠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증시가 뭐 뉴욕에서 10% 정도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한 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는 투자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업 실적이 물론 이제 그 종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2분기 예상이 이제 보다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한 20%가 이제 기업 실적이 공개가 현재까지 되고 있는데 이익이 예상보다 5.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의 펀더멘탈이 뒷받침된다면 상당히 2200 한 70대 선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그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닝 시즌의 분위기는 사실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아도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으면 결국 주가는 빠지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실적 시즌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당장 제일 궁금하네요. 이렇게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서 정상화 정책을 꾀하려는 순간 달러와 강세는 계속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반대급부로 상품 가격은 지금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와중에 있는데 WTI가 이미 50불을 깬 상황에서 금값도 온스당 1,100불이 아니라 1,000불을 깰 가능성을 골드만삭스는 제기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금값이 한 거의 8% 가까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이제 12개월 평균 정도로 가격이 한 1,050달러 정도를 이제 유지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 또 심지어 1,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후에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특히 아마 심리적인 저지선이 1,080원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1,080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투자자들이 이제 금이 이제 에 대해서 매력을 완전히 못 느끼면서 투매까지도 이렇게 나타나서 하강 장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이 되는 이런 것을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자재 약세에 이어서 이제 귀금속 약세가 이제 기초금속, 뭐 구리라든가 아연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약세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요소가 사실은 뭐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조금 잠정적인 상태고, 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이제 고용이라든가 주택 판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좀 나타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훨씬 더 구체화되면서 달러가 아무래도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는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는 것으로. 그래서 달러 가치는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 다른 가치, 특히 상품 이런 것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미국 경제 회복세가 완연한 가운데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더 힘을 받고 있고 이 분위기에 따라 달러 강세 반대급부로 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한 한쪽에서 특별히 환시장에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3년 내 최고치로 치솟는 등 원화 약세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도 빠르게 이탈이 되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 3년 내 최고치 2003년의 고점을 어제부로 넘겼네요. 1165원에 끝났더라고요. 예, 그렇죠. 1165.7까지 한때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2012년에 6월 15일인가 1165.6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넘어섰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요 최근에 가파르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00원대를 이제 연말까지 전망하고 내년도 1250원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된다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주에는 호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심리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그 수출주 중심의 그 증시에는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되면은 이제 원화가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하고 외국인들의 그 이탈이 상당히 가속화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당분간은 이 환율이 이렇게 내려갈 사실은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조금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예상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고 물론 2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경제 회복세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달러에 대한 이제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자금 이탈은 계속 나타나지 않겠는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원화 약세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에서 역시 다시 대형주 또는 이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과연 그렇게 수출에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또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가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아마 28일에 이제 되는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조금 혼조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출 실적이 원화 약세를 바탕으로 또 곧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가운데 다음 주에 있을 7월 FOMC 회의 내용에 따라서 달러원의 급등세가 또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셨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은 과거에는 어땠나요? 지금 일단 1150원대, 60원대 중반까지인데 이 정도면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외국인들이 덜 팔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글쎄, 지금 현재는 아마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러 강세라는 게 최소한,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요. 어느 정도 이제 매도의 속도의 문제지, 매도의 장세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외국인들은 2, 3, 4, 5월 동안 10조를 쓸어 담은 이후에 전달에 1조가량을 순매도하고 이달 들어서도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7월 현재까지 1조 5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도의 강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매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어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루 사이에 11원 이상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아까 잠깐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듯이 미국 쪽은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데 우리 쪽 지표는 부진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하는 쪽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5분기 연속 0%대 0.3%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마 지금 메르스라든가 또 지금 가뭄이 아주 심화됐죠. 예상보다도 훨씬 이제 가뭄이 오래 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단기적인 충격, 예상치 못했던 충격들이 없었더라면 한 1% 정도 2분기에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내놨었는데요. 또 성장률이 3%였기 때문에 사실 전망치가 그런데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제 0.3%면 사실 1분기에 0.8%보다도
0.5%포인트 낮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세계 경제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아직 완고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 경제가 상당히 그렇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탄력을 못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감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메르스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급 측의 요인들 때문에 이런 복병들로 인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게 사실입니다. 3%대 성장은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분기, 4분기가 다 1.2% 정도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2%대도 지금 정부가 새롭게 수정된 전망치로 내놓은 2.8%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뭐 내수 회복세가 그렇게 뚜렷하지도 않고, 보면 지금 서비스업이 뭐 그렇게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관광객이 줄어듦에 따라서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번에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안 좋은 그 내용을 갖고 있고요. 제조업은 한 0.8% 정도 상승했지만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그 농업, 1차 산업에서 11% 정도 감소했습니다. 물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의 그 아주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소비도 지금 이제 0.3% 전기 대비 감소했고요. 수출의 성장 기여도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그나마 0.3% 유지한 것은 정부의 소비 지출이 0.7% 정도 증가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라든가 이제 전망치를 내놓는 기관들은 2.2%대 한 2.5%까지도 경제 성장률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사실 뭐 2분기에 1%는 어림도 없었네요. 0.3%면 1분기보다 더 안 나왔으니까 사실 바닥을 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3, 4분기 1% 이상씩 성장하려면 당장 3분기에 추경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가 11조 원대 추경 합의는 했더라고요. 법인세 관련해서도 매듭을 좀 풀었고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것 같은데 추경 효과로 인해서 3분기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3분기는 정부는 한 1%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된다면 아마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되면 11조 조금 조정은 됐지만 그래도 11조가 금방 풀리고 이제 정부 소비 지출이 이제 주도하는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1%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뉴욕 증시 전망에서부터 오늘 또 추경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에벤구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불안하게도 그래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상승적으로 가닥을 좀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썸머랠리처럼 폭등세가 안 나오고 민거적거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작용을 했었고요. 이제 실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들어가면서 시장은 상승 가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추경이 이제 드디어 국회를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 풀린 돈들은 결국은 또 위험 자산으로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여전히 낙관론을 좀 유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에 불안적 요소가 없는 금요일, 지금 뭐 큰 이벤트가 없는 금요일인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휴가 기간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휴가 기간 때 보통 이제 자금들을 조금 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번 휴가는 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경기가 지금 불안한 데다가 또 하나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이번 여름이 그래요. 썸머 랠리인데 좀 굉장히 좀 뜨뜻미지근한 그런 썸머 랠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종목적으로는 지금 강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대페인트가 본격적으로 3,000원 이상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명확한 부분입니다. 확신에 의한 투자는 여러분 확신과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다. 계속 그 얘기 드렸었죠. 그거 강조했던 내용이니까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에서요 뽑아온 기사입니다. 소니에 대한 기사예요. 소니가 드론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포 비즈니스 커스터머, 그러니까 산업용 드론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기업용 드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론 시장에 전격 진출했던데, 자 여기 보면 소니 위에 글자가 하나 있어요. ZMP라는 요 글자가 요 회사인데, 이 ZMP하고 소니하고는 이미 무인차 개발을 한번 서로 합작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차, 그 다음에 뭡니까? 무인항공기입니다. 드론이죠. 그러면 이 무인차, 무인항공기 모두 뭐냐면, 자 무슨 종목 생각나실 거예요. MDS 테크입니다.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항공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결국은 무인차에도 무인 항공기에도, 즉 드론에도 전부 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소니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이 무인차, 무인 항공기 쪽에다가 계속 어떤 초점을 두고 있고, 그것을 개발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시장은 뒤로 물러나가는 시장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지는 시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퍼스텍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 초에 1월달이죠. 이 퍼스텍의 무인 항공기를 성장성을 잡아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 퍼스텍 가격이 1,800원에서 1,9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면 4,000원 이상까지 명확히 올라왔죠. 1년 만에 올라온 거예요.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간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투자해서 내가 여러분 사실 100% 확실히 준다라고 하면 못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장이에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역시 MDS 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맛동산 테크라고 굉장히 강조드렸는데 전일 좀 급등세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의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항공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차량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한 것은 미래 시장이고 성장시장이라는 거, 그거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DS 테크가 17,000원대 얘기했는데 지금 26,000원 부근입니다. 만원 가까이가 1년 사이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좋은 시장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ZMP
잠깐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그 무인항공기 쪽 다 살펴봤고, 이제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면서 얘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해외법인 두바이 법인에서 대규모 회계 부실을 발견했다. 자, 요 기사가 좀 눈에 띕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조금 너무 안일하게 바깥 시장, 즉 해외 시장을 좀 대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군데군데서 이제 해외 법인에 대한 운영 실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면적으로 진단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발췌용 기사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고 효과 빼면 성장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2.8% 수성도 버겁다. 지키기도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이 12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다. 12년 만에 최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재고 효과를 제외하면 성장률 0.1% 불과하다. 그리고 산화하던 소비가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았고 1년 내 최저치를 보이면서 당연히 2, 4분기의 실적은 지금 좋지 않음을 뜻하고 있고 2,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역시 메르스 사태고 여러 가지 그리스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출 부진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그죠? 많은데 또 맞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요. 결과적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답니다. 더 나빠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정부 측에서 표명한다면 이것은 증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갑은 스마트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요. 간편 결제가 온라인 쇼핑 채널로 확산이 되고 있고 신세계 업계의 첫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시를 했다. SSG.com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00년 묵은 간장 팔고 이런 데입니다. 그죠? SG페이 온 오프라인 모든 계열사에서 한다. 그 다음에 쿠폰, 적립, 결제, 영수증 발급 한꺼번에 하고 롯데도 연내 LPA로 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대기업들조차도 전부 핀테크 시장, 즉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편 결제죠. 최근에 광고 보면 3,000명 결제된다 하는 LG U+의 페이나우에 대한 광고, 3초, 이러면서 그거 하시죠. 그죠? 율동도 좀 나오고.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온라인몰 쪽에 페이팔, 구글 월렛, 이런 얘기들 나오고, 제조사, 애플페이, 삼성페이. 이 모든 온라인몰 쪽 제조사, 포털, 금융사, 통신사, 그리고 피지사, 이런 모든 회사들이 핀테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 핀테크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장 가도를 이어가는 쪽이에요. 근데 그 성장이 늘 이제 매일 반영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을 짧게 끊어놓고 볼 게 아니라 긴 구간을 끊어놓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달이면 2달, 1년이면 1년 이런 식의 긴 구간을 끊어놓고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핀테크 시장 강조드리기 위해서 발췌해 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전기차 유료 충전소 제주의 첫 선 이 얘기 나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차량이 하나 보이고요. 이게 뭐냐면 그랜저 소나타입니까? 그랜저 같네요. 그랜저 PHEV가 보입니다. 아마 시범차 같은데. 자, 전기차 유료 충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충전소 건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오는 9월부터 제주도, 그리고 민간 특수목적법인이 창립이 된다. 시범 운영을 거쳐서 9월부터 가동하고 4년간 전국에 3,660기를 설치한다. 자,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종목 얘기할지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지금요. 코디에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미래시장 성장 산업의 첫 번째 선두주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급속 충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디에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좀 살펴보겠습니다. LS 산전 영업이익이 36% 깜짝 실적. 자, 이 LS 산전요,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 전선업황이 호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선업황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면서 두 종목을 딱 들고 나왔습니다. LS 산전하고 중소형주로는 대원전선을 들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 대원전선이 900원 초반이었습니다. 910원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3,000원을 넘어갔죠.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에서 지금 7월 달까지 단 몇 개월인가 하면 약 한 7개월 정도가 채 안 돼요. 근데 주가는 3배 올랐습니다. 200%가 훨씬 넘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야, 이게 결국은 장기 성장세를 꼭 쥐고 가야 되는 장기 성장세의 시장을 봐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단기 좋습니다. 그죠?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수익을 거두고 매일 가면. 이게 근데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매일 거뒀던 수익은 결국은 한꺼번에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폭포수처럼 떨어질 때 랩 하고 다 뱉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조금씩 먹었다가 결국 랩 하고 다 뱉어낸다면 이건 뭐냐면 결국은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는 거예요. 왜 자꾸 긴 시장을 보시라 그러고 짧게 구간 끊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 결국은 이 7개월간에 벌써 200%가 넘는 종목이 이 대원전선에서도, 즉 전선업계 호황에서도 잡을 수 있었다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미래시장에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긴 안목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얘기 어디서 하느냐? 강연에서 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날이죠. 내일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대구로 내려가든가 내일 아침에 대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대구 상공회의소, 동대구역 근처입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진행을 합니다. 내일 오후 2시고요. 일요일 날은 이제 강남에서 합니다. 선릉역입니다. 선릉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 매트라이프라는 매트라이프가 있어요. 보이십니다. 그 매트라이프에 오시면 제가 강연을 합니다. 이 두 장소 다 문의는 1577-745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참가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다르다는 겁니다. 토요일 대구, 서울 강남, 일요일 서울 강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투자 제안 한 말씀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풍입니다. 약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썸머 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곧 이 추경과 더불어서,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이 미풍이 서서히 시원한 바람에서, 그 시원한 바람, 우리 선풍기 틀어놓고 잘 때 수면 해놓으면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제 서서히 바람이 불어서 강풍으로, 미풍에서 중풍으로, 강풍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국내도 미국도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린 가운데 실적에 대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 국내 증시에 필요한 전략 상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닝 시즌인데 의외로 환율에 발목이 잡힌 그런 모습이에요. 원화 약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어제 3년 내 최고 1,165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아요. 바로 전일에 4,000원 가까이 순매도, 어제 또 2,000원 가까이 순매도. 언제까지 팔지 좀 우려스러운데 전 일장 리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시장의 어떤 특징 두 가지로 딱 꼽을 수 있겠다. 첫 번째는 환율, 말씀하셨던 대로 환율이고요. 두 번째는 2분기 실적. 그 실적에 의해서 어떤 좀 움직이는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그 기대치가 높으면 그 높은 만큼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왜냐하면 그 대외적인 변수들 자체가 과거와는 조금은 좀 다르게 환율도 그렇습니다만은 방향성보다는 일단 그 변동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실적 발표 직후 좀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강보합세 마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내 이렇다 할 큰 재료 없이 환율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실적에 의한 움직임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그 대형주들 어제 7월 23일이었죠. 많은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그랬고요. LG 디스플레이도 그랬고 전반적인 이제 큰 그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IT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나타났었는데 다소간에 좀 실망스러운 주가 차원에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분위기 좀 자아냈었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실적 자체가 발표된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서프라이즈성이 아닌 오히려 좀 그 기대치 안에서 그런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환율에 대한 우려감과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환율에 대한 우려감 부분은 이미 우리들이 몰랐었던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환율, 원화의 약세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 약세가 두드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은 너무나도 당연한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한동안 애써서 외면하려는 그런 모습, 그런 움직임, 그런 평가 많이 나타났었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서야 그 시장 내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어떤 그 주가상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전반적인 전략 자체는 환율 쪽에 쏠리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여기에 조금 좀 안도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중국 상해 증시가 좀 안정화를, 빠른 안정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4천선 위에서 계속되는 어떤 그 안정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자체는 어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이제 그 증권사들, 주요 증권사들이 실질적으로 중국 후강통 관련해서 중국 관련된 투자 물건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찌 보면 증권주들 상승의 또 한 가지 이제 그 재료로도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것도 일시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이제 조금 좀 안정화 찾아가면서 다시금 중국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국과 관련된 그 증권 업종,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증권 종목들에 대한 관심 조금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듯합니다. 특정 업종 종목 좀 얘기를 해보죠. 현대차 3인방 일단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 가장 큰 것 환율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 중에 하나인 중간 배당 좀 실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1,000원 배당 얘기 나왔죠.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현대차 3인방의 동반 상승 부분 나타났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실적, 호실적 나타냈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재료가 밑받침이 됐죠.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하이닉스 주가의 어떤 그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이제 그 하락세를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OCI의 급락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OCI 관련해서 그동안 기관 수급 상당히 긍정
긍정적이었고요. 기관 수급의 그 배경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3분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의 어떤 그 상향 안정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 OCI의 주가 사실상 상승을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기관들 수급이 긍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저께 이제 그 오후에 실적 발표가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반영이 됐죠. 17% 급락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2분기 실적 시장 기대만큼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 나타났었고 이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역시 다소간 좀 엇갈리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3분기 실적도 사실상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에 이제 그 좀 하향 조정 부분이 좀 나타나면서 매물들을 좀 자아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부의 이제 그 가계 부채 건전화 방향, 건전화 정책 뭐 이런 부분 발표가 되면서 가장 직격탄을 받은 것이 오히려 은행업종보다는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담감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본다라면 건설주, 사실상 은행업종은 중장기적으로 건전성이 개선이 되니까 상당 부분 뭐 좋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근데 건설업종의 어제 그 하락 부분, 과연 이제 그 가계부채 건전화 대책의 반대급부로 거꾸로 건설주가 그만큼 하락할 여지가 있었느냐? 다소간의 시장에서 지금 과민 반응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건설업종 자체는 사실상 신규주택, 건설업종은 신규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계부채 건전화 대책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들여다보게 되면 신규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규제가 오히려 규제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 오히려 좀 안심해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건설업종이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가계부채 건전화 대책에 건설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좀 언더슈팅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키는 환율과 실적인데 환율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뭐 외국인들의 이탈도 심상치 않은데 이게 구조적인 달러화 강세를 등에 업고 일어나는 문제여서 쉽게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대표적인 원화 약세 수혜주인 자동차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들의 이탈과 대형 수출주의 반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이 원화 약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제 투자에 적용해야 좋을지 이 부분 얘기 좀 집중적으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원화 얘기 일단 제 생각은 항상 그렇습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이제 그 동전의 양면성이 항상 존재를 하게 되면 환율이 그 원화 환율이 절하가 되게 되면 그 수출은 증가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내수의 가격, 내수 그 물가 수준은 상당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분명히 나타나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금융시장에서의 다소간의 이제 그 글로벌 유동성의 변화, 방향성의 변화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것.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원화 절하 속도가 좀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두 가지 관점이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의 이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과연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냐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어떤 것이 먼저 반영이 되고 어떤 것이 나중에 반영이 되느냐 이 두 가지로 이제 그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먼저 시장 내에 반응이 되는 부분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의 이탈 현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따른 기업 실적의 개선 부분,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부분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필요해야 3개월 이상은 지나가 봐야 그 부분 실질적으로 환율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의 어떤 그 주가의 반영 여부 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는 매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용감한 자가 빨리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지금은 매우 초입 단계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상당 부분 본인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그쪽에 어떤 그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은 좀 담궈 놓고 추이를 계속 보면서 조금씩 느려가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라는 부분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환율의 어떤 변화 부분은 모멘텀 관점이 아니라 추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최근에 이제 그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대형주들의 실적, 그러니까 이익단의 증가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매출단의 증가를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매출단의 다소간의 좀 둔화 내지는 다소간의 좀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그렇게 썩 지금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썩 녹록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갖고 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 필연적인 그런 생각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균형적인 포트폴리오 하에서 어쨌든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여기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핵심은 뭐니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건설주의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과 관련된 기업군들로 서서히 그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 대표적인 정부의 완성차 부분도 있겠는데 저는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 조금은 더 그 관심 집중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화 약세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 수출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시차가 기본적으로 한 분기 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슬슬 이제 배팅이 들어간 초입 단계 정도로만 보는 것이 일단은 맞겠다. 하지만 대비는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주 중심으로 있기 때문인지 기관은 여전히 포트의 비중을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싣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현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지 아까 건설주 얘기하셨는데 어제 건설주가 정부 대책 때문에 많이 빠지고 나서 장이 끝나고 나서 대형 건설주들이 쭉 실적 발표를 해줬습니다. 실적은 역시 별로 좋진 않았는데 건설주 오늘 매수해도 좋을까요? 예, 건설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 좀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그 기관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실적이나 그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빅베스 쪽에 우려감을 마음 한켠에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건설주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듯합니다. 빅베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조선주에서 크게 나타났었죠. 그리고 건설주 어찌 보면은 이미 2, 3년 전에 GS 건설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어떤 빅베스들이 나서 한심 덜었다 이미 지나간 부분이다라고 조금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가능합니다만은 주요 기관들 매니저들의 지금 생각은 추가적으로 혹시 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 역시 마음 한켠 속에 있다라는 부분들 꼭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에 빅베스라는 어떤 그 부실 부분이 숨겨진 부실 부분이 없다라는 근거 하에서입니다. 근데 그 어떤 숨겨진 부실 어느 누구도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없다,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항상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부분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어제 그런 상황들은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정부 대책과는 오히려 무관한 업종이 건설 업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과민하게 반응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은 또 다른 어떤 그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한번 긍정적으로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지금 상황,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그런 과정,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탈하는 업종군, 종목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관심 업종군, 관심 어떤 그 전략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그들은 지금 현재 경기 회복 사이클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거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이 가격적인 매력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들 계속해서 어찌 보면 매도세는 일관할 수 있으되 하지만 그들의 포트 내에서의 어떤 그 변화 부분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수주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시장 내에 알려진 재료고요.
그렇다라면 그리고 뭐 바이오랄지 화장품이랄지 성장주들에 대한 베팅을 계속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성장주에 대한 베팅이 되겠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페달을 젓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조금 좀 나쁘게 표현을 하면 그 폭탄 돌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쪽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폭탄 개인들이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기관들이 자폭하고 그냥 끝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오늘 마침 이제 그 주말이니까요 주말 내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앞으로의 좋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재료 내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고밸류의 성장주를 기관이 지금 계속 담고는 있는데 언제까지 끌고 가줄 수 있을까 이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셨고요. 오늘 원화약세 수혜주로서 자동차 부품 쪽 좋게 보셨고 어제 정부 대책 때문에 민감하게 많이 빠진 과매도 국면이다 라시면서 건설주 빅베스가 없다는 전제 하에 역시 매수 관점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님 얼른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적 때문에 또 원화 약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코스피는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뭐 박스권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인데요. 매집해 나가자라고 하셨었던 JW 중해제약이 어제 장중에 5% 급등. NH엔터는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 하셨었는데 역시 변동성이 보여지지만 조정을 쭉 받으면서 거래는 많지 않아요. 종목 AS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경우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코스닥 지금 시가 갭상승한 이후에 어느 정도 장 출발한 이후에 바로 하락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121선에 대한 지지력 받는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5일선에 대한 저항을 그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이 썸머 랠리, 어떤 여름에 어떤 주가 상승적인 부분은 일단은 단기 박스권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이런 상황들이 박스권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제 글쎄 일단 워낙 거래소 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다 보니까 다음 주의 방향성, 지수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일단은 뭐 음봉 마감하는지 양봉 마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지만은,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61선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 코스피 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선 섹터들의 급락적인 부분들, 대우조선해양의 악재가 1차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망쳐놓은 상황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떤 그런 새로운 모멘텀을 갖지 못하고 재료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어떤 그런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 현대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런 분식회계 관련된 악재, 결국에는 이제 관련 기업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철강주들을 비롯해서 지속적인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는 그리 좋지 못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수 유입에 대한 투자적인 부분들, 사실은 개인적으로 위축이 될 때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면은 사실인 것 같기 때문에 대형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 상당히 힘겨운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하나하나 경제에 악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이후부터 뭐 메르스에까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주식시장 경기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에 대한 지지력, 과연 크게 지지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확정지어서 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박스권 구간, 결국 제가 봤을 적에 박스권 하단의 전저점, 그리고 상단 2080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렸던 것이 빠져도 전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관점으로 인식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자, 그 부분들 중점적으로 인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이제 결국 코스닥 시장은 5일선이 이탈된 그런 상황에서 11선까지의 어떤 지지력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는 좋은 종목들 꾸준히 홀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법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급등주들 잘못 매매해서 가격 제한폭 변경에 피해자가 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다음 주부터는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요. 자, 어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건설주들을 비롯해서 건자재주들, 뭐 정유화학 섹터들, 조선 거의 이제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그런 상승적인 부분들 지수를 일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고요.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섹터들이 지속적으로 지수 받쳐주는지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적인 측면 반드시 체크해서 판을 한번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들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들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4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을 할 때 동반적으로 실적 없이 재료 없이 상승했던 종목들 이번에는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망 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종목들 홀딩하고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실적과 재료는 반드시 둘 중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제 JW 중해제약 장중에 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죠. 어제 JW 중해 신약이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JW 중해 제약은 단기성 매물들 어느 정도 소화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좀 나와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에 대한 부분들 키워주는지 5일선 지지 패턴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속적인 정강우역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스스로 본인 종목들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해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엔터가 어느 정도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21선을 지지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아랫꼬리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글쎄요, 이제 현재가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초반에 이제 강하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 일단 오늘 관망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서요. 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크게 매수할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원하는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링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시장부터 체크하자. 보유주들은 일단 주봉이 오늘 완성되는 날이니까 주봉도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 JW 중해제약처럼 재료나 실적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되는 제약 바이오주를 매매해야 된다. NH엔터테인먼트는 우직하게 한번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굵게 샘플러스 이도코멘트의 여러 가지 의견들 정리해드렸고요. 전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